오늘은 6장 컨볼루션 신경망과 컴퓨터 비전을 공부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딥러닝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고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성공적인 이제 응용이 나오는데 6-1은 자율주행차죠. 카메라가 앞, 뒤, 좌우에 뭐 여러 대가 붙어 있는데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차선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 보행자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 신호등도 인식하고 이런 응용입니다.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B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뭐 고흐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이런 그 화가를 선택을 하면 그 화풍을 섞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인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응용이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영상을 주면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10단어 정도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응용입니다. 이 애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1순위로 A Kite Flying Over the Ocean on a Sunny Day, 그 굉장히 맑은 날에 그 바닷가에서 날고 있는 연, 뭐 약간 그 힌트가 어긋났죠. 그다음 두 번째는 A Person Flying Over the Ocean on a Sunny Day. 두 번째가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다음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뇌사진, MRI 사진을 가지고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뭐 그런 의료 인공지능 응용입니다.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구상이 됐는데, 컴퓨터 비전은 인간의 어떤 시각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시각은 가장 강력한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구상을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프로그래밍하는, 그래서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수작업, 핸드크래프티드, 룰 베이스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만 실용화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그 영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에도 그랬듯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기계학습 중에 이제 그 딥러닝이 가장 잘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고, 딥러닝 중에서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고, 딥러닝은 그 해결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공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작업 규칙 기반에서 이제 기계학습으로 발전하고, 기계학습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만들어진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하고, 딥러닝에서도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결 도구가 발전해 오니까 컴퓨터 비전 문제도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공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6.1절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발상이 됐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인간은 많은 그 감각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 피부를 통해서 하는 이제 촉각도 있고, 뭐 냄새를 통해서 하는 뭐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런데 1900년 초에 이런 감각기관은 수용장, 즉 리셉티브 필드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용장은 그 셀, 즉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세포가 바로 그 광수용 세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육각형으로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그 광수용 세포인데, 이렇게 이제 그 노란색으로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세포도 있고, 그 다음 중앙에는 또 보라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하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가 서로 그 협력을 해서 그 신호를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그 1980년대 요 네오 코그니트론이라는 좀 그것도 수학적인 모델이 아, 제안이 되죠. 허블과 비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 두뇌에 1차 시각 피질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이크로 전극을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관찰했죠. 그 눈앞에다 뭘 보여주고 그 전극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에지 방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뉴런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에지라는 것은 그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데가 에지죠. 에지죠. 왼쪽은 굉장히 어둡고 오른쪽은 밝고, 그래서 굉장히 샤프한 컨트라스트가 높은 그런 에지가 있는데, 얘는 수직 방향의 에지죠. 그리고 이런 데는 우리 이제 수평방 에지로 볼 수 있죠. 이쪽은 그 이제 빨간 계열의 색깔, 아래는 하얀 색깔에서 여기 이제 에지가 분포를, 수평 에지가 분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평 에지를 보여줬을 때 반응하는 뉴런, 수직 에지를 보여줬을 때 반응하는 뉴런, 어떤 대각선 방향의 에지를 보여줬을 때 반응하는 뉴런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에 반응하는 뉴런이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열에 배치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노벨 이제 생리학상을 받게 되죠. 두 분은 이제 그 아주 그 모범적인 어떤 공동 연구자로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80년에 후쿠시마라는 분이 네오 코그니트론이라는 이런 그 수학적 모형을 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그 리셉티브 필드 수용장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수용장을 통해서 신호를 변환하고, 또 변환된 그 특징 맵을 또 다시 이제 수용장을 적용해서 또 특징 맵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인풋 이미지에 있는 물체가 뭔지를 인식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해요. 80년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그 낮은 성능의 컴퓨터들 뿐이라 실제로 구현을 해서 얘가 실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까지 밝히지는 못하는데, 또 이런 모형을 제안한 것은 대단한 발상이죠. 그다음 이제 98년에 Proceedings of the IEEE라는 그 저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르쿤이라는 분이 그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르넷 5라는 이런 그 네오 코그니트론을 본딴 신경망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을 해서 어, 활용을 하는데, 그 필기 숫자,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많이 쓰죠. 거기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인식을 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죠. 아주 놀라운 성능에,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능을 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쓰이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이제 수표를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실제 활용을 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응용이죠. 그래서 르넷5는 실용적인 성능을 입증한 최초의 컨볼루션 신경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사진을 구별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합니다. 사람 성능은 못지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캡차로 보통 많이 사용을 했어요. 캡차는 6-3A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훼손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도 인식을 하죠. Z5M, 3M, 이 Q인가요? On가요? 맞추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자동 로그인하는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나는데 이 캡차를 보통 쓰는데 이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캡차를 썼어요. 여기 보면 12개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양이 사진만 고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사진만. 그래서 다 맞추면 이제 로그인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웹사이트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부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12개를 랜덤하게 찍는다고 그러면 하나 맞출 확률이 0.5니까 12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0.5에 12승. 4096분의 1 확률로 뚫리죠. 한 4000번 정도 막 그 랜덤하게 시도를 하면 한 번 정도 뚫린다는 거죠. 이게 캡차로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82.7%까지 달성을 했어요. 정말 꾸역꾸역 어렵게 코딩을 해서 이거죠. 수작업 규칙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0.827에 12승하면 9.77분의 1.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 정도 뚫리는 이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로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캡차로서 기능이 좀 많이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가지고 해보니까 98.91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승을 하면 0.87719니까 87.7%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도하면 0.87번 정도 성공을 하나요? 100번 하면 한 87번 정도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캡차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죠. 컨볼루션 신경망 때문에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문제는 아주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ILS, VRC라는 그 대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5.1.1항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뭐 10,000부류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000개 부류만 뽑아서 그 인식 성능 대회를 열은 거죠. 1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 2012년에 알렉스라는 분이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5순위 오류를 15.3%로 달성을 해요. 5순위 오류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5.1.1항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자전거다 이렇게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안에 들어있으면 그 맞힌 걸로 그 간주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보토일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높고 자전거일 확률이 뭐 3순위고 이렇게 이제 5순위 안에 자전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5.3%로 우승을 하는데 이전에는 컨볼루션 신경망이 아니라 그 수작업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25.8%였어요. 그 엄청나게 그 오류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그 딥러닝의 그 뭐랄까 그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해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딥러닝의 일종인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와, 이게 자연 영상을 인식을 하는구나. 이거 대단한데? 그것도 15.3% 오류율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전에 고전적인 그 규칙 기반을 사용하던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이 다 딥러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제 순환 신경망,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배울 순환 신경망 또는 9장에서 배울 강화학습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 자연 영상을 입력으로 주면 내용을 파악해서 한 10단어 정도를 설명하는 시스템, 아까 우리 봤죠? 요거예요. 요거. 이거 꽤 어렵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 컨볼루션 신경망하고 순환 신경망이 이제 협력을 해서 푸는데 영상을 분석해서 영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있는지를 그 알아내는 일은 컨볼루션 신경망이 하고 컨볼루션 신경망이 알아낸 그 정보를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는 것은 이제 순환 신경망이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비디오 화면 분석은 화면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여러분이 그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또는 이제 조이스틱을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그것은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그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즉 게임 전략을 학습하는 것은 이제 강화학습이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인데 그 19 x 19의 바둑판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컨볼루션 신경망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둘지를 판단하는 그런 전략은 이제 강화학습이 하고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절에서 이제 그 컨볼루션 신경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6.2절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먼저 소개를 해요. 여러분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해를 하려면 컨볼루션 연산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런 비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컨볼루션 층하고 풀링 층을 이제 쌓아서 컨볼루션 신경망을 만드는데 그 빌딩 블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걸 어떻게 쌓는지 그런 원리를 6.2절에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인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인데 이 컨볼루션 연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뭐 40년, 50년 전부터 그 널리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제 특징 추출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시그널 프로세싱 또 신호를 변환하는데 이런데 그 사용을 해 왔죠. 이 컨볼루션 연산을 신경망하고 결합한 게 아주 큰 발상이었죠. 그리고 요 네오 코그니트론이 이런 어떤 그 신경학자들이 알아낸 요 사실을 보고 이런 모델들을 이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컨볼루션 연산은 뭐냐?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6.1칙인데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 이제 그림이 그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요. A는 이제 1차원 신호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그림이고 B는 2차원 신호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그 예입니다. 먼저 이제 1차원 신호를 보면 0, 1, 2, 3, 4, 5, 6, 7 해가지고 7개의 그 값, 7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호라고 쳐봅시다. 뭐 여러분이
무슨 음성 신호를 샘플링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뇌파 신호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단순화한 거. 그 8개의 점만 있다고 그런 단순한 어떤 그걸 예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값이 2, 2, 2, 2, 2, 9, 9, 9. 값들이 좀 낮다가 이제 5라는 순간부터 좀 9, 9에서 좀 높은 값으로 이렇게 치솟는 뭐 이런 형태를 갖는 신호죠. 컨볼루션 연산은 이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차원 신호기 때문에 그 커널도 1차원 구조를 가져요. 이 커널은 이제 그 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1, 0, 1 이러한 그 세 개의 그 값을 가진 그런 커널이죠. 컨볼루션 연산은 이 커널을 이 1번 셀, 2번 셀, 3번 셀, 4번 셀, 5번 셀, 6번 셀, 7번 셀에 0번 셀부터 해서 0에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현재 5번 셀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요. 선형 결합을 하는데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9하고 0을 곱하고 9하고 2를 곱하죠. 이 해당되는 느낌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9가 되죠. 그럼 그놈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값이 되죠. 그래서 지금 5라는 그 방에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7이라는 값을 써주죠. 이 계산을 0에 대해서 하고 1에 대해서 하고 모든 셀에 대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적용을 하죠. 그러면 0, 0, 0, 7, 7, 0이 되고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0번 방하고 7번 방은 이 오른쪽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죠. 그래서 0, 0, 0, 7, 7, 0이라는 피처 맵, 특징 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커널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끄집어내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이제 1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2번 방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하면 그 2, 2, 2 모든 값이 같죠.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3번 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4번 방에다 적용을 하면 왼쪽은 2고 오른쪽은 9죠. 그러니까 이제 7이라는 값이 나오고 5번 방에 적용을 했을 때도 왼쪽은 2, 오른쪽은 9니까 7이 되고 즉 어떤 값이 신호의 값이 그 컨스턴트인 좌우가 컨스턴트인 그 같은 이런 지점에서는 신호가 없어요. 0이라는 신호가 나오다가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7 같은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왼쪽이 9고 오른쪽이 2라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그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정보를 특징 맵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커널을 적용을 하면. 즉, 이 커널은 어떤 신호의 값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또는 감소한다든지 이런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특징을 추출해주는 이제 그런 커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2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있는데 커널도 이제 3x3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여기도 여러분 보면 오른쪽은 플러스 1,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그 커널을 설계를 해놨죠. 지금 이 지점에 적용하는 예를 보여주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9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놈을 이렇게 곱하고 곱한 9개의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는 21이 되거든요. 그래서 21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지점에 이제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 적용 이렇게 이동하면서 적용을 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은 자기 주위에 있는 9개 픽셀이 다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적용을 하면 오른쪽은 9, 오른쪽은 9.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십자라는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값이 크고 왼쪽은 값이 작은 경우는 이 커널을 적용을 하면 그런 데서 높은 어떤 값들이 이런 14, 21 같은 값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1차원 컨볼루션을 A 그림의 1차원 컨볼루션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서 H는 커널의 크기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지금 여기가 이제 0이라는 좌표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1인데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G는 요 1차원 신호, 입력 신호고 U는 이제 커널이에요, 커널. 2차원은 이제 시그마가 2개가 있죠. 근데 2개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이런 커널을 적용을 했는데, 이런 이미지에다 이런 커널을 적용을 하면 이런 특징 맥이 나와요. 특징 맥. 즉, 수직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값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얗게 된 점이 이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바뀌는 점, 이런 점들에서 수평 에지 커널이 이제 높은 값을 출력을 해주죠. 지금 여기 이제 엣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컴퓨터 비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중요한 용어인데 어떤 명암값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 거기를 엣지라고 그럽니다. 뭐 지금 이런 데가 이제 엣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직 엣지고 여기 이제 수평 엣지 그런 거죠. 이런 눈썹 같은 데도 수평 방향이죠. 그래서 수평 엣지가 이런 눈에서 이제 크게 나왔죠. 이 입술도 마찬가지죠. 수평 방향으로 명암이 바뀌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커널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냐? 이 커널은, 이런 커널은.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는 사람이 이걸 설계를 했어요. 자, 위쪽하고 아래쪽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배치를 하면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평 엣지를 검출을 해주겠구나. 그러면 요런 커널을 사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게 사람이에요. 커널을 사람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수작업 커널이죠. 컨볼루션 신경망은 이 커널을 학습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커널을 사용을 해야 이 데이터를 높은 성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학습이 자동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이 잘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죠. 이 컨볼루션 연산의 특성을 보면 커널을 바꾸면 특징명이 달라져요. 아까 본 것처럼 수평 엣지 커널, 수직 엣지 커널 다른 특징 맵을 만들어주죠. 만약에 여기를 전부 111, 111, 111을
채우면 그 평균을 하는 어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떤 노이즈 같은 걸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노이즈가 제거된 그런 특징 맵이 만들어지죠. 그런 커널도 많이 씁니다. 그 노이즈를 제거할 때. 그 다음에 그 원본 영상과 같은 크기의 특징 맵이 만들어진다. 이게 512 by 512라고 그러면 얘도 512 by 512예요. 물론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서 한 픽셀 정도 줄어서 약간 이제 줄어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패딩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5장에서 배웠던 그 깊은 다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2차원 그 영상이 주어지면 이걸 이제 1차원으로 펼쳐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즉 1차원으로 펼칠 때 이제 그 성능 정보 손실이 있는데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원본 영상 자체의 연산을 적용하니까 정보 손실이 없다는 그런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을 그 신경망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제 그 패딩, 덧대기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이 0번 셀, 7번 셀, 가장자리에 있는 셀은 그 그 크기가 3인놈을 적용을 하면 얘는 이제 오른쪽이 없고 얘는 왼쪽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화소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0으로 채워요. 이게 바로 그 제로 패딩입니다. 제로 덧대기. 그러면 크기가 8이었던 놈이 여전히 8로 남아있죠. 또는 이제 복사 덧대기도 있어요. 카피 패딩이죠. 이 경우는 그 자기 바로 왼쪽에 그 자기 이웃에 있는 그 명암값을 복사에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폭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스트라이드가 그 영어로 이제 그 보폭이라는 뜻이죠. 사람마다 이제 그 보폭이 좁아서 총총 걸어 먹는 사람도 있고 성큼성큼 걷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 경우는 보폭을 1로 한 거예요. 즉 모든 화소에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커널을. 근데 0에 적용하고 2에 적용하고 4에 적용하고 6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폭이 우리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 B가 보폭 지금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파란 화소에다가 이렇게 그 적용을 한 거죠. 우리 이제 보폭을 정해줌으로써 그 특징 맵을 다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폭을 2로 하면 원래 영상이 2분의 1로 줄겠죠. 피처 맵이 2분의 1 크기로 줄어요. 4로 하면 4분의 1로 줄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세 개의 값을 갖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스. 그래서 그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거죠. 바이어스. 우리 이제 그 4장,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컨볼루션 층에도 바이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확장이 있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연산을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FJI는 우리 아까 이제 그 이거죠. 컨볼루션을 적용한 피처 맵이죠. 그 피처 맵에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죠. 보통 레루를 많이 적용을 해요. 이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주 큰 이제 또 확장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커널을 2개를 사용을 했죠. 그 이제 수평 에지 커널,
수직 에지 커널. 그래서 피처 맵을 2개를 얻었어요. 2개를 얻었죠. 근데 실제 컨볼루션 층에서는 이것을 2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16개, 뭐 많게는 뭐 100개, 수백 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지금 여기는 n by n by k 크기의 이게 입력 영상이에요. 커널을 1, 2에서 k 다시 개까지 적용을 했어요. 다시 우리가 그냥 한 32개라고 칩시다. 32개로. 그래서 이제 k 다시가 32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커널이 이제 32개가 있는 거예요. 32개. 그리고 이게 이제 2차원 영상이 아니라 n by n by 아니 k by n by n by k라고 그러면 커널은 그 깊이가 이제 k로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h by h죠. 3 by 3 by 뭐 k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커널을 사용을 해요. 또는 이제 5 by 5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k하고 이 깊이하고 이 k가 같기 때문에 커널은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적용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만 움직이죠. 이렇게만. 속으로 들락거리진 않아요. 커널이 뎁스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K 다시개의 커널을 적용을 하면 결국은 어떤 특징 맵이 만들어지냐면 K 다시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M 다시 by N 다시 크기의 영상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드를 보폭을 2로 했다 그러면 2분의 M, 2분의 N 크기가 되겠죠. 얘가 되더래요. 그리고 커널을 32개를 한다 그러면 이 K, 얘가 이제 그 32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M by N by K 텐서에 H by H by K 크기의 커널 K 다시개를 적용하면 M 다시 by N 다시 by K 다시개의 텐서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텐서가 그 다음 컨볼루션에 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출력으로 나온 놈이 그 다음 또 컨볼루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징 맵이 만들어지면 풀링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풀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x2 최대 풀링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 2x2 이 커널을 적용을 해요. 그럼 이제 7, 8, 8, 6에서 이제 4개의 값이 있겠죠. 최대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8이 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8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슬라이딩을 해서 오른쪽 이동해서 또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가장 큰 값 9를 찾아서 여기다 적용을 해주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보폭을 2로 한 거예요. 보폭을 1로 하면 여기 적용을 하고 한 칸만 이동을 하죠. 그래서 또 여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래 영상하고 이제 크기가 같아지는데 지금 이제 보폭을 2로 했기 때문에 이제 풀링층에서 그 사이즈가 8x8이 이제 4x4로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 풀링층은 도대체 그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특징 맵에 있는 지나친 상세함, 이 픽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4개를 그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요약 통계령을 찾아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상세함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최대 풀링도 있고 이제 평균 풀링도 있어요. 평균 풀링은 이 7, 8, 8, 6 그 이 4개의 값을 이제 평균을 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연결성하고 가중치 공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이제 fully connected, 그 완전 연결. 우리가 이제 그 5장, 4장에서 봤던 완전 연결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이제 그 왼쪽 층, 오른쪽 층이 있으면 완전 연결은 다 연결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모든 노드 간에 연결성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엣지마다 가중치가 있어서 이 가중치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컨볼루션 층은 partially connected 돼 있어요. fully connected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연결성이었어요. 즉 이런 커널을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90도 틀어서 이제 그 신경망처럼 그린다 그러면 이 커널이 즉 얘는 이 왼쪽하고 세 개하고만 연결이 돼 있다. 세 개하고만. 얘는 이 세 개의 값의 영향만 받지 이런 애들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얘하고 달리. 얘는 모든 애들이 영향을 다 받죠. 이 네 개라고 그러면 모든 애들이 영향을 다 받아요. 근데 얘는 이 세 개의 영향만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B처럼 그리면 이 노드는 이 세 개의 영향만 받고 얘는 이 세 개의 영향만 받고 얘는 이 세 개의 영향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 연결성이고 또 하나는 가중치를 공유를 해요. 이 완전 연결에서는 이 엣지가 다 다른 값을 가졌어요. 다 다른 그 가중치 값을 가졌는데 이 노드는 1, 0, 마이너스 1. 이 커널 값이에요. 얘도 1, 0, 마이너스 1. 얘도 1, 0, 마이너스 1. 얘도 1,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커널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즉 가중치를 공유를 하죠. 그래서 partially connected, weight, sharing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가중치 개수가 현저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2차원 영상이 있는데 커널 크기가 h by h다. 그 다음 커널을 k 다시게 사용한다. 그러면 가중치가 h 곱하기 h 곱하기 k 다시 뿐이에요. 이것만 알아내면 돼요. 예를 들면 3 by 3 커널을 32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2에서 대략 한 300개 정도 가중치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게 컨볼루션 신경망의 큰 강점 중에 하나죠.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빌딩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앞에 있던 층에서 입력 텐서가 들어왔어요. m by n by k. k by m by n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k by m by n 크기의 입력 텐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커널 1, 커널 2에서 커널 k 다시까지 하고 커널의 크기는 h by k by h by h다. 그러면 이제 m 다시 k 다시 by m 다시 by n 다시의 그 다중 특징 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요. 보통 레루를 적용을 합니다. 요거는 모든 화소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 k 다시 m 다시 n 다시 크기의 그 다중 특징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풀링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k 다시 m2 다시 n2 다시 출력 텐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그 다음 빌딩 블록으로 들어가고
그 빌딩 블록에서 나온 놈이 그 다음 빌딩 블록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구조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딩 블록을 여러 개를 쌓죠. 지금 이제 알개를 쌓았는데 이걸 뭐 그 5개를 쌓는다든지 10개를 쌓는다든지 100개를 쌓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깊게 만들죠.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도 딥러닝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깊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르쿤 1998년도 논문 르넷 5를 보면 빌딩 블록 1하고 빌딩 블록 2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채널은 하나예요. 근데 K가 이제 1인 셈이죠. 32 by 32. 요런 그 숫자 맵이 들어가요. 필기 숫자 맵이 들어가요. 그러면 5 by 5를 적용을 했네요. 그 다음 스트라이드는 1로 했고, 패딩은 안 했고, 그 다음에 피처 맵 개수는 6개로 하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패딩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 28 by 28 그 맵이 6장이 나오는 거죠. K를 6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면 그 다음 이제 풀링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했네요. 그 2 by 2를 적용했고, 그래서 그 14 by 14로 이제 줄고, 그 다음에 또 5 by 5 커너를 가지고 스트라이드 1로 패딩 않고 K를 16개, 커너를 16개로 해가지고 만들면 10 by 10짜리가 16개짜리가 나오고, 또 풀링을 적용을 하고, 그 이제 5 by 5에 이제 16개짜리가 나오고, 또 컨볼루션을 마지막에 하고, 이제 커너를 120개를 쓰면 이 커널의 사이즈하고 이 피처 맵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 피처 맵이 이제 그 1by 1짜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커널을 120개를 썼으니까 120개의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에서 봤던 풀리 커넥티드 층을 쌓고 풀리 커넥티드 층을 쌓고 마지막에 그 10개의 노드를 출력층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르넷 5를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실제로 성능을 측정하니까 아주 놀라운 실용적인 성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1998년 그 당시에. 그래서 수표현식 기는 데다가 활용을 했다는 거죠. 르넷 5의 가중치 개수를 세보면 컨볼루션 층이 5x5짜리를 6개 썼고 5x5짜리를 16개 썼고 5x5짜리를 120개 썼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3,600개의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가중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풀리 커넥티드는 여기 이제 120개가 있고 여기 이제 84개가 있고 84개에 10개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11,000여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치면 그 14,706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학습 알고리즘이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게 풀리 커넥티드 층이 컨볼루션 층보다 그 3배가량 많아요. 가중치가요. 나중에는 이제 그 전역 평균 풀링,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갭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여기를 풀리 커넥티드를 없애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성능이 개선되고 그래요. 자, 6.3절은 컨볼루션 신경망 학습인데 오늘은 그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